안녕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연과 인생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63세 생일을 맞은 그날 마지막으로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40년간 전국의 건설 현장을 누비며 전기기사로 살아온 인생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던 루틴도, 동료들과 나누던 점심시간 대화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열어준 작은 송별회에서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으며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방감과 함께 밀려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 한편을 차지했습니다. 정년 퇴직금 4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넘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퇴직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던 도윤은 문득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월 200만 원씩 쓴다면 16년 정도, 250만 원씩 쓰면 13년 정도였습니다. 의료비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빠듯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 이선아가 차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 글쎄, 시원섭섭하네.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도윤은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일 오후의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어른들은 직장에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런 정적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뭐하고 살지? 선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쉬면서 생각해 봐야겠어. 4억이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클 것 같았지만 막상 은퇴 이후의 긴 시간을 생각하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 상승을 보면 더욱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6시에 깨어나는 생체 리듬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서둘러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천천히 먹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참을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부려봤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지루함이 밀려왔습니다.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에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동료들과 나누던 점심시간 대화가 그리웠고 퇴근 후 간단한 맥주 한 잔의 달콤함도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들여다봐도 퇴직 후 연락을 주고받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답답해 죽겠어. 도윤이 소파에 누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봐. 등산이나 독서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 선아도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40년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불안감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도 물가가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사던 것들이 이제는 가격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백지에 1,500원, 사과 한 개에 2,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달 식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품을 사려다가 가격을 보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옷도 함부로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새로운 경제적 현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부는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선아가 가계부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계산해봤어. 얼마나 나와?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용돈 다 합쳐서 220만 원 정도야. 여기에 병원비나 경조사비까지 생각하면 25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도윤은 계산기를 들고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4억 원을 250만 원으로 나누면 160개월, 약 13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나이 63세에 13을 더하면 76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최소 10년은 더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 좀 빠듯한데?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몸이 아프면 병원비도 더 들 테고. 부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노후 자금 부족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연히 퇴직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에서 듣던 노후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서야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볼까 생각했지만 초기 투자금도 만만치 않았고 장사 경험이 전혀 없어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도 알아봤지만 하루 15시간씩 매장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포기했습니다. 은행 이자라도 받으면 어떨까? 선아가 제안했습니다. 요즘 이자가 얼마나 돼? 2% 정도. 4억에 연 2%면 800만 원, 월로 치면 67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원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네. 도윤은 신문의 경제면을 유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들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복잡해 보였고 원금 손실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떤 날은 10% 오르고 어떤 날은 15% 떨어지는 것을 보니 심장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4억 원이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두 사람은 암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4억 원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지만 아직 집을 사지 못해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 살림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두 자녀 모두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뭔가 일을 해야 할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3세에 무슨 일을 해? 요즘 나이 제한도 엄격하고 경비일이나 택시 운전 같은 거라도. 그런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선아의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이 40년간 현장에서 고생한 몸인데 이제 와서 또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도윤은 몇 군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경비일은 월급이 150만 원 정도였지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택시 운전은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해야 겨우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하는 카트 정리나 주차 관리 일도 알아봤지만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 한 달 내내 일해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네.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63세라는 나이가 이렇게 큰 장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63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슨 생각이야? 투자든 뭐든 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 그냥 앉아서 돈만 까먹을 수는 없잖아. 선아는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조급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를 생각해?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알아봐야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마지막 재산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이 옳은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볼까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았습니다.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를 알아봤지만 가맹비만 3천만 원이 넘었고 하루 15시간씩 매장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에 망설여졌습니다. 분식집이나 치킨집도 고려해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장사 경험이 전혀 없는 63세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모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요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고 있어서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여보, 카페는 어떨까? 선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카페?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요즘 동네에 작은 카페들이 많이 생기잖아. 커피 내리는 건 배우면 되고. 도윤도 잠시 고민해 봤습니다. 하지만 카페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인테리어비, 장비비, 임대 보증금까지 합치면 1억 원은 좋게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커피 맛으로 승부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를 습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밤늦게 닫을 때까지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고생한 몸으로 또 다른 육체적 노동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 배워서 장사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 그럼 뭘 해야 할까? 부부는 답답한 심정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모두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나이는 많고 경험은 부족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4억 원을 그대로 은행에 뭉뚫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던 중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국 가산업 단지에 1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 6개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로 도윤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들었어? 응, 엄청나네. 100조 원이라니. 그런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선아는 단순히 대기업의 큰 투자 소식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렇게 큰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도윤은 관련 뉴스를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삼성 평택 투자를 입력하니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땅값 급등 조짐, 반도체 특수로 일용직 몰려든다. 평택이 제2의 판교될까 같은 제목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게 될 직원만 3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합치면 10만 명 이상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서 살고 먹고 쇼핑할 것인가? 여보, 이거 좀 봐. 도윤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선아를 불렀습니다. 뭔데? 삼성 때문에 평택으로 10만 명이 몰려든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집도 빌려주고 가게도 해줘야 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럼 그 동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 맞아. 그리고 상가 같은 것도 임대료가 올라갈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활기가 돌았습니다. 몇 달간 무기력하게 보낸 시간 동안 이렇게 흥미진진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긴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평택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서 관련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평택은 교통 여건도 좋아요. KTX역도 있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거든요. 삼성이 투자하는 곳이니까 인프라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살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도 점점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 최기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도윤아, 요즘 뭐해?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네. 그럼 잘 됐다. 너한테 좋은 얘기 하나 해줄게. 기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얘기? 평택 쪽 투자 얘기야. 삼성이 100조를 투자한다니까 완전 대박이야. 나도 벌써 땅 하나 계약했어. 정말? 얼마에? 5억짜리 상가 하나. 한 달 전만 해도 4억이었는데 벌써 5억으로 올랐어.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1억이나 오를 정도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아? 야, 삼성이 100조를 투자하는데 위험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기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평생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63세 나이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하면 돼?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걸 사는 거야. 임대료도 받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기도 하고.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지금도 평당 1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삼성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20만 원도 가능하다고 해. 20평짜리 상가면 월 400만 원이야. 도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연 4,800만 원이었습니다.
4억 원 투자로 연 12%의 수익률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의 6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3억에서 5억 정도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어. 도윤은 퇴직금 4억 원을 떠올렸습니다. 딱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마치 이 기회를 위해 퇴직금이 준비된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선아에게 기호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글쎄, 너무 좋은 얘기 아니야?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선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이 뭐가 있겠어? 삼성이 투자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잖아. 해본 적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 세상에 처음 해보는 일투성이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점점 확신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무기력하게 보낸 시간 속에서 드디어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평택 투자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임대료, 연 12%의 수익률, 그리고 미래의 시세 상승까지.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기호와의 통화 이후 도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평택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부동산 카페에서 투자 후기들을 읽어보는 것이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몇 달간 무기력하게 지내던 그에게 드디어 열정을 쏟을 대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에는 평택 투자 성공담들이 넘쳐났습니다. 3개월 만에 30% 수익 달성, 임대료만으로도 월 300만 원 수입. 이제 진짜 노후 걱정 끝 같은 제목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댓글들도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투자했는데 정말 만족해요. 벌써 가격이 20% 올랐어요. 삼성 효과 정말 대단해요. 임차인 구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공장이 완공되면 더 오를 겁니다. 도윤은 이런 글들을 읽으며 점점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자신만 실패할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기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이번 주말에 평택에서 투자 설명회가 있다는데 같이 가볼라? 투자 설명회? 응. 부동산 전문가들이 와서 평택의 미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해. 나도 가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해? 평택 시내 호텔에서 해.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설명회를 들으러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가서 들어보기만 하면 돼. 별로 느낌이 안 오면 그냥 나오면 되고. 기호의 말에 도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좋아. 토요일 아침 9시에 평택역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평택 가볼 생각이야. 갑자기 왜? 투자 설명회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려고. 선아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설명회까지 가야 해.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는 거야. 들어보기만 할 거고. 그래도 조심해.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투자하라고 부추길 텐데. 걱정 마. 나도 바보 아니야. 하지만 선아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몇 달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평택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삼성의 투자 규모, 예상 고용 인원, 지역 발전 계획 등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택역에서 기호를 만난 도윤은 설명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호텔 컨벤션홀에는 이미 2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중년층이었습니다. 도윤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아서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 그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무대에는 평택 고덕신도시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십시정각 정장을 차려입은 강사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 일해온 김상철 대표입니다. 강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에는 평택의 지도와 삼성 공장 건설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삼성이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강사는 삼성의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 고용 3만 명, 간접 고용 10만 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지역과 관련을 맺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서 살겠습니까? 어디서 먹고 마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평택에서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도 강사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지금 평택의 상가 임대료가 평당 12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삼성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평당 25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5만 원이요? 누군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네, 25만 원입니다. 판교나 분당을 보세요. 삼성이 들어간 곳은 모두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강사는 판교의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기 전과 후의 부동산 가격 변화, 임대료 상승률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판교 상가 임대료는 10년 만에 5배가 올랐습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평택은 판교보다 더 클 겁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25만 원이라면 20평 상가의 경우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 6천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강사가 청중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사의 말에 회장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급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실률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공실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삼성 협력업체들이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 문의가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어요. 강사의 답변에 청중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연 10% 이상입니다. 시세 상승까지 고려하면 15%도 가능해요. 도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연 15%라면 4억 투자로 연 6천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월로 치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개별 상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과 기호도 상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두 분 다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상담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상가 투자를 생각 중입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지금 나온 매물들 중에 정말 괜찮은 게 몇 개 있어요. 상담사는 태블릿을 꺼내 매물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신축 건물들이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상가는 어떠세요? 18평에 5억 2천만 원입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시세로는 월 2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350만 원까지 가능할 겁니다.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월 280만 원이면 연 3,360만 원이었습니다. 5억 2천만 원 투자로 연 6.5%의 수익률이었습니다.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보통 70%까지 가능합니다. 5억이면 3억 5천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돈 1억 7천만 원만 있으면 5억 2천만 원짜리 상가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퇴직금 4억으로는 2개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한 개만 사기에는 아까워요. 2개 사시면 월 560만 원 들어와요. 상담사의 말에 도윤의 상상력이 펼쳐졌습니다. 월 560만 원이면 대출 이자를 빼고도 300만 원 이상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계약하시면 특별히 500만 원 할인해 드릴게요. 오늘 계약해야 해요? 네, 이런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가거든요. 내일 오시면 이미 계약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도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기도 했지만 기회를 놓치기도 아까웠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런데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매물은 정말 빨리 나가거든요. 집에 돌아온 도윤은 흥분된 마음으로 선아에게 설명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떠셨어?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기회는 정말 없을 것 같아. 그럼 정말 투자할 거야? 응. 이번만큼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선아는 남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남편의 모습은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돌아온 후 도윤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투자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월 560만 원의 임대료, 연 1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미래의 시세 상승까지. 모든 계산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선아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남편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반가웠지만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정말 확신해?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런 기회는 정말 없을 거야. 삼성이 100조를 투자하는데 실패할 리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잖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 오히려 지금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본 전문가들의 분석, 온라인에서 읽은 수많은 성공담들, 그리고 친구 기호의 실제 경험까지. 모든 것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은 설명회에서 받은 명함을 보며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설명회에 참석했던 박도윤입니다. 아, 네. 기억나세요. 상가 투자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그때 보여주신 매물들 아직 남아있나요? 물론입니다. 한번 직접 보러 오시겠어요? 현장을 보시면 더 확신이 서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갈게요. 도윤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평택 가서 매물 보고 올게. 벌써?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아니야. 일단 보고 결정하는 거야. 선아는 더 이상 말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평택에 도착한 도윤은 중개업자와 함께 여러 매물들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5평 규모의 6억 원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위치가 정말 좋아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이고 삼성 공장까지도 차로 15분이면 갑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시세로는 월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삼성 직원들한테는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 한적해 보였지만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1층 상가였습니다. 20평 규모의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상가는 대로변이라 접근성이 뛰어나요. 음식점이나 카페,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위치예요. 공실 걱정은 없을까요? 전혀요. 벌써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성 관련 업체들이 사무실로 쓰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투자처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매물도 비슷한 상가였습니다. 18평에 4억 원이었습니다.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만큼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사면 총 14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을 70% 받으시면 자기 돈은 4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중개업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임대료는 총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200만 원, 상가 2개에서 각각 160만 원씩이니까 월 520만 원이에요. 대출 이자 빼고도 월 300만 원 이상 순수익 가능합니다. 도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연 3,600만 원이었습니다. 투자금 4억에 대한 수익률로 따지면 연 9%였습니다. 은행 예금의 4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임차인이 들어올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임대 관리까지 다 해드려요. 공실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개업자의 자신만만한 말에 도윤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돼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매물은 정말 빨리 나가거든요.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온 도윤은 흥분된 마음으로 선아에게 매물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 위치도 좋고 건물도 깨끗하더라. 임대료도 월 52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해. 520만 원이나? 응. 대출 이자 빼고도 월 300만 원 이상 남아. 연금보다 훨씬 많아. 선아도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해볼까?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그날 밤 부부는 늦게까지 투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선아도 점점 남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10억 넘게 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괜찮을 거야. 게다가 임대료로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어. 만약에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삼성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도윤은 모든 질문에 대해 확신에 찬 답변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최종 결정을 위해 기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호야, 나 투자하기로 했어. 정말? 뭘로 결정했어? 오피스텔 하나랑 상가 2개. 총 14억 정도야. 와, 대단한데? 나보다 훨씬 큰 투자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맞아. 나도 추가 투자 생각하고 있어. 지금이 정말 기회야. 친구의 격려를 받은 도윤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도윤과 선아는 함께 계약을 위해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소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결정하신 거죠? 중개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6억, 상가 4억 5천만 원과 4억, 총 1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10억 원을 받고 자기 돈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쉬고 첫 번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건물주네. 도윤이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응. 정말 잘 될까? 당연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14억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를 한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 연금처럼 꼬박꼬박 들어올 거야. 그럼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손자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겠네. 두 사람은 잠시나마 달콤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는 노후, 여유로운 생활,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독립적인 삶.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보니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자가 된 것입니다. 계약을 마친 지 한 달 후 도윤은 매일 아침 경제 뉴스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삼성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투자한 14억 원이 제대로 굴러갈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중개업자로부터 임대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피스텔에는 실제로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여보, 오피스텔에 세입자 들어왔대. 정말? 얼마에? 월 180만 원. 처음 예상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괜찮지? 그럼. 시작이 좋네. 선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가 두 곳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는 계속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만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뉴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불안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윤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설마 삼성이 100조 투자를 철회할 리는 없을 거야. 잠시 주춤하는 거겠지. 곧 다시 정상화될 거야. 11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상가 두 곳은 비어 있었고 매달 대출이자 350만 원은 고스란히 도윤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들어오는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170만 원 적자야. 도윤이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가에는 정말 아무도 안 들어와. 중개업자가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데 뾰족한 소식이 없어. 선아의 얼굴에 걱정이 짙어졌습니다. 매달 170만 원씩 나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현금이 금세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12월 초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피오라인 건설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불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도윤은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피오라인이 바로 자신이 투자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건설이 연기된다니요. 여보, 이거 큰일인 것 같아. 연기라고 했으니까 아예 취소는 아니잖아. 조금 늦어지는 거겠지. 도윤은 애써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 즈음 평택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공사 현장이 한산해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공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투자한 상가 단지 주변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즐비했지만 대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라고 쓰인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임대 문의가 많다고 했는데. 도윤은 다른 상가들도 둘러봤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건물은 많지만 실제로 영업하는 곳은 몇 곳 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상가 임대 시장이 좀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년 상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중개업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자신만만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선아에게 현장 상황을 솔직히 전했습니다. 상가들이 다 비어 있더라. 다 비어 있다고? 응.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두 사람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마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월세를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줄였거든요. 얼마나 낮춰달라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만 원을 깎아주면 적자는 더 커지지만 세입자가 나가면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임대료를 깎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결산을 해보니 참담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총 1,6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퇴직금에서 남겨둔 생활비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선아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년에는 분명히 나아질 거야. 하지만 도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낙관적인 전망들이 모두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평택 지역 상가 공실률 40% 육박, 고덕 신도시 분양가 대비 매매가 20% 하락, 반도체 업계 구조 조정 본격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도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성공적인 투자는 점점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투자 규모 대폭 축소 검토. 이 뉴스를 본 순간 도윤은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자의 근거가 되었던 삼성의 100조 투자가 축소된다면 평택 지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도윤은 처음으로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도윤은 후회의 생각들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왜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적자는 계속 커져가고 남은 현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대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2024년 3월, 도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남은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생활비로 남겨둔 돈마저 투자 손실을 메우는데 써버렸습니다. 여보, 통장에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 도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대출 이자만 350만 원인데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을 넘기더라도 다음 달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주변 상가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평당 15만 원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마저 3월 말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어서 이사 가게 됐어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이번 달까지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피스텔 세입자마저 떠나면 수입은 완전히 끊기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4월 초 결국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4월분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해결하겠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도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은 급한 대로 개인 신용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미 부채가 많아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도 한도가 부족했습니다. 5월에도 대출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은행의 독촉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고객님, 2개월 연속 연체 상황입니다. 담보권 실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니 서둘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실행이 뭔가요? 경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매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도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매요? 네. 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선아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경매 얘기를 하더라. 경매?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이 30년 동안 살아온 집, 온갖 추억이 서린 보금자리를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도윤은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감정가 5억 원이었지만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4억 5천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도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월 말 마침내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도윤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법원의 공식 문서라는 것이 주는 무게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선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매 통지서야. 이제 정말로 경매에 넘어가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14억을 투자해서 건물주가 되겠다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방문해서 현재 시세를 평가했습니다. 오피스텔 감정가 4억 8천만 원, 상가 2개는 각각 3억 5천만 원과 3억 2천만 원입니다. 총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4억 5천만 원에 샀던 부동산이 3억 원이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감정가가 이렇게 낮아도 되나요?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제 경매에서는 감정가보다 더 낮게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말에 도윤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첫 번째 경매일이 되었습니다. 감정가 11억 5천만 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가의 80%인 9억 2천만 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역시 유찰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거죠? 도윤이 법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평택 지역 부동산이 워낙 어려워서요. 특히 상가는 공실률이 높아서 투자자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64%인 7억 4천만 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입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경매 당일, 도윤은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 7억 8천만 원입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14억 5천만 원에 샀던 부동산이 7억 8천만 원에 팔려나간 것이었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대출원금 10억 원을 갚고 나니
오히려 2억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즈음 집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4억 원에 팔았습니다. 집값으로 남은 대출을 갚고 나니 1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무엇도 없는 거야? 선아가 텅 빈 집에서 물었습니다. 응, 다 잃었어. 퇴직금 4억 원은 물론이고 30년간 살던 집까지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1억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 월세 집을 구해야지. 66세의 나이에 다시 월세 집을 구하러 다니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30년간 살던 넓은 집에서 좁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선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도윤도 더 이상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성실한 직장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남았지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삼성의 투자도 진짜였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논리적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0년간 살던 넓은 집에서 12평 남짓한 작은 방으로 옮겨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식탁, 냉장고와 세탁기가 전부인 이 좁은 공간이 이제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선아는 이사 첫날부터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버려야 할 물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추억들이 담긴 가구와 장식품들을 대부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꽃병, 아이들이 어릴 때 만든 작품들, 기념일마다 사진을 담았던 액자들까지 모두 버려야 하는 현실이 가혹했습니다. 여보, 이 그릇들도 버려야 할까? 결혼 초기에 하나씩 모아온 그릇들을 보며 선아가 물었습니다. 신혼 시절 시장에서 예쁜 그릇을 발견할 때마다 조금씩 사모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남기자. 도윤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모아온 것들을 이렇게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남은 돈 1억 3천만 원으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월세 50만 원에 생활비 150만 원을 합치면 월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6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의료비나 급한 일이 생기면 더 빨리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여보,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67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처절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은퇴 후 편안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도 해야지.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어. 도윤은 인터넷에서 고령자 일자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파트 경비, 택시 운전, 청소, 배달 등이 주로 나왔습니다.
모두 젊은 시절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용기를 내어 배달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젊은 시절에 딴 것이 있었지만 40년 넘게 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다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선아의 걱정이 컸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누빈다는 것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조심히 할게. 다른 선택이 없어. 오토바이 연습을 위해 주차장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지만 조금씩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오토바이를 배우는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유롭게 달리던 오토바이가 이제는 생계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배달 첫날은 악몽 같았습니다. 젊은 배달원들 사이에서 홀로 나이든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도 어려웠고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GPS를 보며 헤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어요? 음식 다 식었잖아요. 첫 번째 배달에서 손님에게 들은 핀잔이었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30분이나 늦었던 것입니다. 젊은 손님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보며 도윤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빨리 오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67세 노인이 음식 배달을 늦었다고 젊은 사람에게 꾸중을 듣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배달을 하고 받은 돈은 8만 원이었습니다. 젊은 배달원들은 하루에 15만 원씩도 번다고 했지만 도윤은 속도가 느려서 반도 못 벌었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오토바이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쑤셨습니다. 선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일을 나가는 날 아침, 선아는 오래된 앞치마를 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 6만 원. 3시간 일했는데 시급이 2만 원이야. 허리가 너무 아파. 나는 8만 원 벌었어. 그럼 오늘 14만 원 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겨우 14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30일을 쉬지 않고 일해도 4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200만 원 정도 남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선아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번 돈은 이렇게 적으니 절망스러웠습니다.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도윤은 배달 일에 익숙해지면서 하루 수입이 1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길도 외우게 되고 앱 사용법도 능숙해졌습니다. 선아도 단골 집이 생기면서 일거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좁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간단한 찬거리와 밥으로 차린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보, 후회돼. 뭐가? 투자한 거 말이야.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 아직 일할 수 있고. 선아의 말에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맞아.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도윤은 지난 몇 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삼성의 백조 투자라는 소식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투자는 냉철해야 하는데 자신은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도윤의 배달 수입은 월 300만 원까지 늘었고 선아의 가사도우미 수입도 월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5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 그러게. 처음에는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월세 50만 원을 내고도 월 5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고 작은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예전에 투자했던 평택 지역을 지나칠 일이 있었습니다. 배달일로 그 근처를 가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샀던 상가들을 바라봤습니다. 상가들은 여전히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간혹 들어온 가게들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 공장 건설도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 설명회에서 들었던 장밋빛 전망들이 모두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평택 지나왔는데 상가들이 아직도 대부분 비어 있더라. 그래? 다행히 우리가 일찍 정리한 거네. 맞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더 큰 손실이었을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뭐야? 욕심이 독이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는 냉철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은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일어섰잖아. 맞아. 건강하니까 가능한 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보자.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67세와 6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삶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해 두시면 다음 글도 편안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